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절 3장 사업소득이고요.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챕터 3 사업소득이네요. 3.1의 사업소득의 범위죠. 의미,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하면 되는데 양가로 이번에 과세 제외죠. 이 과세 제외 사업소득도 중요하다 보니까 가끔씩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 작물재배업인데 이제 올해 2015년에 개정되기를 작물재배업 중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그러니까 이제 다 과세 제외가 아니라 곡물, 기타 식량작물,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 연구개발업인데 단 대학 교수님이 계약 등에 의해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 용역을 하면 사업소득이고요. 반가로 3번에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관, 그 다음에 4번 사회복지사업, 반가로 5번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중분류에 따른 협회나 단체, 여기서 몇 가지 과세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사업소득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홍보 모델이나 홍보 도우미로 일회성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활동하면 그건 기타 소득이겠죠. 반가로 2번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주에 내려가면 이 부동산 임대업이 뭔지를 세 가지를 열거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CTA 시험에 나왔죠.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 부동산 임대업이 첫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에 대여, 두 번째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의 의미가 뭔지 알죠?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넓게 있는 거, 그걸 재단이라고 하는데 기계장치만을 별도로 임대하는 사업소득이고요. 재단을 한 번에 빌려주면 그때는 부동산 임대업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채굴권에 관한 대여, 이런 것들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름대로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5절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하고 통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챕터 3.1로 오시면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 양가로 1번에 논밭의 임대소득인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다른 용도인 주차장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가 돼버리죠. 이거 오른쪽 셀에 보시면 한도 없고요. 양가로 1번에 주택 임대소득인데 이거 올해 엄청 중요한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 어렵다는 뜻은 아닌데요. 엄청 중요한 거 개정됐어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반가로 1번에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 전부터 바뀐 거 없고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래도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넘어가거나 외국 소재주택은 뭐 제외한다, 과세가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반가로 2번이죠.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의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비과세고요. 2017년부터는 과세로 바뀌지만 역시나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뀐 거죠.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요새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데 여러 가지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축산부업입니다. 보면 금방 앞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하던데 그러면 더 이상 고가주택도 과세가 안 됩니까? 2천만 원 여부에 따라서 2천만 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고가주택도 이제 과세 여부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1번 축산부업, 세법상 축산부업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소 50마리 등 다 나중에 그 세법 전에 모든 게 열거되어 있는데 솔직히 소 50마리고 돼지는 제 기억에 500마리인가 그렇고요. 뭐 오리나 닭 이런 거는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까지거든요. 이걸 축산부업이라고 하다니 정말 국세청이 아주 대범하죠. 예전에 저 시골 살았는데요. 우리 시골에서는 소 50마리가 있으면 동네에서 가장 부자축에 끼는데 국세청은 이 정도는 부업이라고 봅니다. 축산부업의 규모까지는 비과세고 그 금액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이라고 치고 50만 원까지 괜찮은데 내가 60마리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그걸 바로 과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금액과 합산하여 다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반가로 2번은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이라고 해서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기타 농가 부업 소득인데요. 제가 전통차라고 했어요.
이 전통주 아니에요. 전통주는 그 밑에 양가로 4번에 따로 혼자의 한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산부업 초과금액가, 즉 위에 있었던 머릿수 넘어가는 거, 소 예를 들어서 60마리면 10마리, 이런 축산부업 초과금액과 합산하여 다시 2천만 원을 판단하는데 화살표 내용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 과세가 됩니다. 초과액만. 전체가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요. 양가로 4번에 전통주의 제조소득인데 보면 전통주를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오른쪽 세로에 1200만 원까지고 이건 또 화살표 보시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과세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인목이 이제 나무인데요. 나무도 자연님이 있고 내가 심어서 키우는 인목이 있는데 인목의 벌채 양도소득은 일단 조림기간, 조자가 만들 조자, 조림이 그러니까 나무를 키운 기간인데요. 나무를 키운 기간이 5년 이상인 인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자연님은 전액과세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세로의 한도도 600만 원입니다. 참 한도마저 정말 짜증나게 되어 있죠. 2천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인데 요 지금 배우신 요 비과세보다는 앞에 있는 주택의 비과세를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마 효율적일 것 같고요. 양가로 6번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가 아까 작물 재배업 중에 곡물이나 기타 이제 식량 작물은 비과세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작물 재배업은 과세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올해 개정돼서 가운데 서로 있는 것처럼 총 수익 금액이 10억 이하이면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작물 재배업으로 과세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에 보면 주택의 범위죠. 양가로 1번 주택의 범위 국내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 다음에 부수토지인데 맥시멈 5배 규정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양가로 2번에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과세인데 2천만 원 여부를 따지신다는 거. 그 다음에 꽃표시로 내려오면 여기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입니다. 기준시가 9억이에요. 우리 실거래가 9억으로 판단하는 건 양소세고요. 지금 사업소득에서 남한테 주택을 빌려줬는데 월세가 사업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배울 때는 기준시가 9억으로 판단한다는 거. 왜냐면 아직 뭐 양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직 실거래가가 없겠죠. 나는 지금 남한테 월세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집을 팔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다가구 주택인데 한 개로 보죠. 왜 우리 일반적인 주택가에 가면 1층, 2층, 3층짜리 건물에서 3층이 주인장이 살고 있고요. 1층이나 2층은 월세나 전세 내준 그런 건물 많잖아요. 보면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보는데 다만 1층, 2층, 3층을 각각 구분 등기해서 각각 사고팔 수만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왜냐면 3층짜리 건물을 다 주인 혼자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팔아도 3층짜리 건물을 그냥 다 팔아버리지 1층만 따로 팔리고 2층만 따로 팔리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구분 등기가 됐다면 각각을 한 개로 볼 수는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공동소유주택인데요. 지분이 가장 큰 자 1인의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거면 원래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데 가로 열고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해서 그중 한 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자로 귀속하면 한 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2명, 3명이 공동소유한다고 해서 다 2개, 3개로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지분 하나입니다. 하나.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양가로 5번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 주택수 판정 시에서만큼은 부부를 합산해서 세대별로 보기 때문에요. 합산해서 하셔야 하는데 합산했더니 2세대가 되더라, 3세대가 되더라, 2주택이 되더라, 3주택이 되더라. 그러면 별 수 없이 다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가로 있는 것처럼 보니까 실제 소득 금액 계산도 합산해서 2개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또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합니다. 양가로 6번에 전대 또는 전전세라고 하죠. 남한테 내가 A한테 빌려온 상가나 주택을 또 B한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나 전전세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차하거나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거 상당히 불리하죠. 내가 원래 내 집 하나가 있고 A에서 빌려온 집을 또 B한테 빌려주면 이 집은 원래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하나가 여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대나 전전세 해버리면 그 집을 내 집으로 보니까 불리해지죠. 집이 두 개가 돼서 과세가 되거든요. 양가로 7번 겸용주택인데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고, 그게 아니라 작거나 같으면 뭐 안 분할하시거나 그런 거 여러 번 해봤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의 3.3의 소득세 계산 구조죠. 소득세 계산 구조 보시다시피 직접법하고 간접법 두 개가 있죠.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는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 간접법이 우리 예전에 법인세 공부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죠. 그 주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사업소득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영업과 관련 있는 거래만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익 아니면 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일시 예금이자 같은 것은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을 하고 했는데, 이게 두 줄밖에 안 되지만 뭐 수업 목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말 문제가 아닌 계산 문제는 여기서 많이 한 50% 정도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 금방 주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보시면 총수익금액 항목이죠. 소위 우리가 예전에 입금산입이라고 법인세에서 배운 거랑 같은데, 양가로 1번 사업수익금액, 매출액 당연히 총수익금액이고요. 2번 거래 상대방한테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수입이요. 내가 상대방한테 판매장려금을 주면 내 입장에선 비용이 되는 겁니다. 양가로 3번 필요경비로 산입됐다가 다음 연도에 환입으로 들어오면 총수익금액이 됩니다. 법인세하고 유사한 논리고요. 4번 자산 수증액과 채무면제액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총수익금액 들어가고요. 관련성이 없으면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오른쪽 세로에 있는 것처럼 이월결손금 보전을 충당해 버리더라도 총수익금액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가로 5번 확정급여형, 일반적으로 DB형이라고 예전에 배우셨죠. DB형의 퇴직연금의 수익, 아시겠지만 DC형은 그냥 개인들한테 돌아가요, 수익이. 그래서 회사의 사업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건덕지가 없는데, 이 DB형의 경우에는 원래 그 안에 운용수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DB형인데요. 회사가 이걸 아무리 갖는다 하더라도 원래는 이자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사업소득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정확히 정리하셔야겠네요. 양가로 6번 재고자산의 가사형 소비죠. 여기서 가사형이라는 게 가짜 사용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슈퍼마켓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 자기 애기들이 놀러 와가지고 자기 아기들한테 뭐 과자 하나 까주는 게 그게 솔직히 매출에 잡히겠습니까만,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재고자산을 가사형으로 소비해도 당연히 자신의 매출액으로 총수익금액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임대보증임의 간주임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양가로 8번에 사업과 관련한 보험차익도 역시나 이런 보험차익도 사업 관련성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양가로 9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익금액은 사업소득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유의할 것이라고 제가 오른쪽 세로에 써놨네요. 주 1번에 보시면 매출한 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 쉽게 얘기해서 교환거래가 되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볼펜을 팔고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나의 수익금액이 되는데, 돈 대신 이 빨간색 분필을 받아버리면 이게 소위 이제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교환거래. 그냥 받은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부가세에서는 준 것일까였는데 소득세에서는 받은 것일까. 양가로 1번에 일반적인 경우는 받은 시가, 양가로 2번에 제조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제조,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받으면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액, 그러니까 시가잖아요 이게. 양가로 3번 제조업자나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으면 받은 것일까. 양가로 4번에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대가 대신에 신주 인수권을 받았죠. 기분 참 묘하네요.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식, 그것도 신주 인수권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신주의 시가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거기다가 신주를 인수하려면 얼마 정도 금액을 내야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주의 시가가 아니라 거기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빼게 되어 있네요. 자, 주 2번에 간주임대료죠. 보면 양가로 1번 주택 이외의 부동산인 상가 등이라면 요건과 무관하게 계산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이나 차익금 과다 여부는 고려를 안 한다는 소리죠. 근데 양가로 2번 주택이라면 일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요. 주택보증금 등의 합계액도 3억을 초과해야만 현재로서는 간주임대료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소득세에서 남한테 월세, 전세를 받고 있는데 그
그 보증금에다가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가지고 간주임대로 내라고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겠죠. 국민들이 되게 싫어할 거라고요. 그래서 2016년 말까지는 지금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카운팅이 안 들어갑니다. 카운팅에 들어가도 집이 일단 3개는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쵸? 우리 양가로 1번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등인데요. 우리 이거는 법인세에서 배웠던 거랑 유사하죠.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 그때 빼줬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도 보는 것처럼 건설비 상당액을 빼줍니다. 만약에 적수를 쓰시겠다면 곱하기 365분의 1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수호 목적으로 문제에서 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빼기 금융수익을 빼고 있죠. 요 금융수익 빼고 있는데 이 금융수익이 4가지예요. 이, 배, 유, 신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나? 이자, 배당, 유가증권 처분이익, 신주유증권 처분이익인데요. 우리 소득세에서는 요 2개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나 신주유증권 처분이익 자체가 과세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2개를 빼고 이 배만 금융수익에 해당한다는 것도 약간 차이점입니다. 자, 그게 꽃표시 2번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반가로 2번으로 내려오면 추계죠. 아시겠지만 추계는 추정하여서 계산한다의 것으로 약자로서 추계는 언제나 페널티가 있죠. 요거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남는 것은 보증금 적수에 365분의 1 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만 곱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가로 2번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인데요. 자,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현행 이 규정은 3억이 넘어가야만 과세가 돼요. 3억 넘어가는 것만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집이 3개 아니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집 3개 아니거든요. 집이 3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받아놓은 게 3억을 넘어가야만 과세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FM대로 여기 3억도 결국은 얘도 3억 넘어가는 거에 적수를 한 번에 곱하면 되겠네요. 보다시피 적수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넘어가는 거에 적수를 한 번에 하는 게 쉽겠네요. 그쵸? 이게 쉽죠? 그 다음에 곱하기 365분의 1 하고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직은 시행 초기 60%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 대해서 3억 넘어간다고 간주임대료 과세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서 그렇게 반감을 살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60%만 과세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금융수익을 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 4개 중에 3번째까지는 설명이 끝났고요. 마지막 4번째 박스. 마지막 4번째 박스는 주택에다가 추계예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빼주는 게 다 날아가야죠. 이것도 날아가야 하고요. 이것도 날아가야 하는데 보다시피 얘는 안 날아가 있죠. 왜냐하면 추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억이 넘어가야만 과세가 되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칠판에서 이 박스 4개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공식을 써드렸는데요. 요걸 제로 베이스에서 외우시는 분은 바본가 알죠? 제가 여러분이 너무나 제로 베이스에서 외울까봐 지금 다 그 로직을 다 지금 유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자주 봐서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3개 중에 마지막 사례 3번에 써있네요. 거주자 유대리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소유 중일 경우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주택은 다 이제 기준시가 3억 여부랑 관계없이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치면요. 첫 번째, 상가 하나와 주택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상가는 그냥 과세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주택 2개 보유인데 보증금 합계가 4억이 되더라도 주택이 2개니까 이때는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3개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4억이네요. 이거는 간주임대로 계산하죠. 근데 4억이니까 3억 넘어가는 1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거고요. 4번은 주택 3개 보유하고 있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이면 딱 3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니까 이 케이스에 1번하고 3번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가시면 이점에 총수익금의 불산유 항목이죠.
이거는 법인세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1번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소득의 환급액, 이거 법인세하고 똑같은 대응 논리. 입금불산, 송금불산입 됐던 것이 환입되면 입금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된 것이 환입되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같은 로직이죠. 이번에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자산 수준이익과 채무 면제익. 3번에 전년도부터 2월 된 소득금액, 이것도 소위 법인세에서 2월 입금이라고 해서 비슷한 게 나오는 거죠. 4번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도 총수익금액 불산입이죠. 오른쪽 서류 보시면, 왜냐하면 외부로 매출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나의 또 다른 원재료로 집어넣으면 아직까지는 외부 매출이 생기지 않으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 5번 보시면 국세 환급가상금,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언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이자 보상이니까 세금은 안 걷어가고요. 양가로 6번에 부가세 매출세액이 말할 필요 없죠. 부가세 매출세액은 10% 더 받아와도 내 거가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 또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고객들한테는 더 받아오지만 내 거가 아니니까 부채 성격이라서 이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의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죠. 양가로 1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일종의 매입원가. 양가로 2번에 종업원 급여인데 오른쪽 세로에 대표자 급여는 너무 많이 나오지만 필요경비에 산입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오른쪽 세로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 본인은 곧 회사인 셈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경비 인정되고요. 양가로 4번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이게 지금 순수냐 환급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체라는 게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3.1회 교육자를 다닐 때요, 보면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쓰러지거나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까봐 원래 내가 보험료 내고 나중에 내가 건강에 문제 있으면 보험금을 타먹으면 되는데 회사 복리후생이 괜찮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죠. 우리 회사 전 직원, 임직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단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서류에 동그라미 1번에 한 명당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 70만원을 초과하면 인건비니까 주는 회사 입장에서, 즉 순수보험이나 아니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받아가시는 개인들은 70만원 초과되면 인건비로 일종의 급여로 가세는 될 수 있다는 거. 양가로 5번에 판매장려금 지급액이죠. 아까 수령액은 총수익금의 산입이니까 지급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이겠죠. 필요경비 산입이겠죠. 그 다음에 6번에 재손실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주에 보면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표자 급여는 언제나 불산입, 가족은 직업에 종사한다면 산입, 그 외에 종업원은 당연하겠지만 다 필요경비 산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은 법인세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법인세에서도 언제나 송금불산입이 내용이 대부분인 것처럼 이 필요경비 불산입도 사업소득세에서 설명은 대부분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설명이 긴데, 우리 만약에 계산 문제를 풀더라도요, 이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의 긴 내용과는 별로 크게 관계없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자잘자잘하게 막 한도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요. 법인세는 막 한도 계산해서 손불 나오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계산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하물며 말문제를 준비하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둬도 크게 수업 목적으로 지장은 없을 겁니다. 1번 보시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부는 법인세 비용이 손불인 것처럼 얘도 필불이고요. 기타 제세 공과금 중에서 벌금이나 과료 같은 것도 당연히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가세 매입세, 당연한 거죠. 내가 사올 때 10% 더 떼었다고 해서 내 필요경비나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급금의 자산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가사 관련 경비, 이게 필요경비가 인정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업무무관 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등 다음에 지금부터 나올 것들도 한도 초과해버리면 언제나 필요경비 불산입을 당합니다. 자, 30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자산의 평가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인데, 재고자산은 법인세는 파손부패, 고정자산은 천재지명 화재 등, 그 다음에 주식은 부도 파산 등인데,
오른쪽 세로에 있는 것처럼 소득세도 기본적으로 두 개는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사업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인건비 성격 보시면요. 오른쪽 세로에 대표자 인건비는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즉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충 설정할 때도 소득세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충이나 연충의 한도를 계산할 때도 소득세는 보험수리적 가정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퇴직 기준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접대비, 오른쪽 세로의 소득세는 특이사항이 내가 둘 이상 사업장이 있다.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한도가 2,400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업장이 두 개 있고 두 개 매출액이 똑같다면 각각 2,400, 2,400을 두는 게 아니라 이쪽 절반 1,200 주고 우리 쪽 절반 1,200을 줘가지고 사업장별로 계산한다는 거고, 반가로 2번 한 군데 사업장에 초과액이 나오고 한 군데 사업장에 미달액이 나오면, 한마디로 서울 사업장은 초과 1,000만원, 부산 사업장은 미달 1,000만원 나왔는데 두 개 다 사업자는 임성종이라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0원하고 이 마이너스 1,000을 싹 그냥 상계해버리면 내가 한 푼도 접대비 한도 초과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통사는 안 되겠습니다. 역 페이지 양가로 4번의 기부금이죠. 자, 우리 오른쪽 세로의 소득세 위주로 볼게요. 법정기부금 동일하고 대신에 동그라미 2번 3번이 추가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영역하고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괜찮고 10만원을 초과해버리면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이제 우리사조조합에 대한 우리사조조합 기부금도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지정기부금 보면 첫 번째는 좌동인데 두 번째는 노동조합비, 그 다음에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도 소득세에서는 지정기부금 인정돼요. 노조는 빨갱이인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사회환원 기부신탁도 법인세는 없지만 소득세에서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고, 반가로 4번 보시는 것처럼 기부금 지출자의 명의는 사업자 및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가능하고요. 법정기부금 100%, 우리사조조합 기부금 30%, 지정기부금 30%의 가로 열고 혹시나 종교단체 기부금밖에 없으면 그냥 10%에서 한도는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땡마크 보시면 한도초과 2월 공제라고 해서 법정기부금도 그냥 자동으로 2월 되고 있고요. 지정기부금도 똑같이 자동으로 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물기부금 평가는 아직 소득세가 개정이 안 됐죠. 예전에 법인세만 개정돼서 법정만이 아니라 지정기부금도 장부가액으로 다 개정이 됐다고요. 법인세는. 근데 소득세는 여전히 법정만 장부가액이고 지정기부금은 과거 기준인 맥시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도 맥시멈 규정 가고 있고요. 주 1번 보시면 정치자금에 대한 우리 소득세 부담 처리인데요. 10만원까지는 지출액의 110분의 100을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주고요. 왜 110분의 100만 돌려주냐면 세금 낼 때도 10% 더 내지만 돌려받을 때도 10%를 더 돌려받기 때문에 90909 더하기 9091까지 해서 정확히 10만원이 환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초과하면 금방 배운 것처럼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공제받거나 아니면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주 2번 보면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인데요. 양가로 1번에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0% 되겠고요. 양가로 2번에 우리사조조합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공제액 빼고 30%,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없으면 30% 넘겨보시면 종교단체가 있으면 10%에 더하기 미니멈으로 20%를 더 올려주고 있는데, 이때 종교외 지정기부금을 한도로 20%를 더 올려주다 보니까 종교외 지정기부금이 거의 0이라면 미니멈 안에 있는 금액은 그냥 0이 돼버려서 결론적으로 그냥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으면 10%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5번의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인데 우리는 소득세만 보면 되겠죠. 1번은 좌동 NA, 개인은 채권증거 발행 못함. 그 다음에 2번은 좌동. 그 다음에 3번에 건설자금 이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인세법에는 없는데 소득세법에만 있는 것만 다시 공부하시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소챕터에서는 초과인출금 관련제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도 양쪽 다 있으니까요. 우리 법인세에 있는 것보다는 소득세에 없는 게 좀 더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를 잠깐 주해 보시면,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란 개인은 법인과 달리 인출의 자유가 있어요. 삼겹살집을 하는 식당 사장이 오늘 식당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내 이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돈을 내 이쪽 주머니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요. 그걸 이제 인출의 자유라고 하는데, 즉 일반 인출금에는 별도의 페널티가 없지만 초과인출금이라고 하면 자선보다 부채가 더 커질 정도로 인출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일종의 페널티 제도라고 제가 써놨고요. 박스를 보시면 지급이자는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인출금 적수로 해서 이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표시 보시면 이때 이제 초과인출금이라는 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클 정도로 계속 돈을 빌려와서 집으로 계속 부채 계속 집을 빼가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빼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단 충당금하고 준비금은 이게 성격이 상당히 좋은 부채인데다가 또 인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충당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보지 않고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6번 보시면 기중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고정자산 처분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중 양도자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월 1일까지만 감가상각을 하다가 6월 1일 날 갑자기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기중 양도자산이 되겠습니다. 보면 소득세를 보시면요, 일단은 감가상각을 5월 말까지는 월화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시부인, 즉 한도 초과 여부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운데 세로를 컨닝하자면 우리 법인세에서는요, 기중 양도 자산을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아까 5월 31일이라고 쳐요. 5월 31일까지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다가 남한테 팔아버리면 굳이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지지 말자고요. 왜냐면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했는데 하필이면 한도 초과로 송금부스단임이 나오면 또 세무조정을 귀찮게 손부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산은 상각이나 양도 될 때 반대 조정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5개월짜리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해서 손부를 잡아놓자마자 눈 한번 감았다 뜬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시점에서 다음 순간에 이거를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하러 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법인세에서는 기중 양도하면 양도한 달까지 월화상각한다 안 한다? 상각은 한다. 근데 상각은 하는데 한도 테스트 여부까지는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데, 근데 왜 오른쪽 세로에 있는 소득세법은 기중 양도를 하더라도 까칠하게 한도 계산을 해봐야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으로는 잡히지 않아요. 이게 가면 양도자산으로 갔으면 갔지 우리 사업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처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처분이 의미가 없어요. 반대 조정을 해주고 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분이 우리랑 관계없는 행위되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처분을 해도 반대 조정으로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화상각도 하시고 시부인 계산도 하시는 겁니다. 반가로 2번 고정자산 처분 손익이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은 총수익 금액도 아니고 필요경비도 아니고요. 이번에 특례를 보시면 A에 단기 폐기 시 필요경비 불산입, 왜냐하면 귀속 시기가 처분 시기이기 때문에 폐기, 즉 기계를 뜯기만 하는 게 폐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에 차기에 외부한테 엿장사한테 팔든지 파는 걸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만큼 손실이 인정해 주니까 가운데 세로에 법인세에서는 폐기만 해도 송금 인정, 근데 얘는 올해는 폐기만 하면 아직까지는 송금 인정이 안 되고 내년에 처분할 때 송금 인정이니까 법인세하고 만약에 비교하는 문제로 나오면 딱 여기서 함정을 내기 쉽죠.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부인액. 자, 제가 아까 소득세에서는 양도하는 게 우리 사업소득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세로에 얘는 반대 조정도 없이 그냥 소멸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양가로 7번의 기타의 차이 비교인데요. 자산의 평가 차익, 법인세법은 법률에 의한 평가증만 허용, 소득세는 평가증이 불가, 총수익 금액의 잡힐수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자금 인출도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질금으로 이제 인정이자 입금산익, 근데 소득세법은 초과 인출금일 때만 문제가 있지 그냥 일반 인출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반가로 3번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라고 해서 법인세법은 외화환산 규정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별도의 환산 규정이 없으니까 환산 손익이 총수익 금액에도 필요경비도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반가로 4번의 대순충당금 한도액 보시면 채권의 장부가액 곱하기 설정률 계산할 때 이때 채권의 장부가액에는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이 다 들어가는데 오른쪽 세로 여기서 채권의 장부가액은 사업관련성이라는 걸 워낙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매출채권 정도나 들어가야지 미수금 같은 것은 아예 모수 곱하기 설정률 할 때 그 모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5번에 일시상학중단금은 법인세는 결산조정, 신고조정 다 되는데 소득세법은 결산조정만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재무제표에서 안 잡으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다는 소리고요. 7번의 가사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불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득세법은 역시나 가사 관련 경비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불산입 되고요. 반가로 8번의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죠. 집에 가져가 버리는 거. 자, 소득세는 자기가 자신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자가 소비가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송금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가로에 뭐라고 써놨냐면 얘가 보나마나 부당행위에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부당행위 요건 만족 시 제가 부인된다고 써놨네요. 챕터 3.4를 보시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의 인적 용역의 제공을 보면 1년 초과 전속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1년 초과 전속계약은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금을 일시 수령하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하라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1번은 일반적인 경우죠. 반가로 2번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34페이지 양가로 2번인데요. 무인판매기에 따른 판매는 무인판매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어음 할인은 그 어음의 만기일인데 혹시나 만기 전에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금융보험업의 이자 등은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의 부동산 등의 자산 임대소득은 일단은 또 몇 개로 나눠지는데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날은 약정주의고 그 다음에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은 현금주의. 그러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주의가 앞서고 그게 아니면 현금주의가 되겠고요. 반가로 3번의 선세금이라고 해서 미리 월세 같은 것을 받아놓으면 먼저 낸 세금이 선세금이 아니고요. 미리 월세를 받아놓으면 선세금인데 요거는 당연하지만 계약기간을 월수로 안분 계산해서 나누셔야 하는데 항상 그럴 때 첫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첫 달부터 한 달로 쳐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고요. 계속해서 챕터 3.5의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거든요.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의 양가로 1번의 원칙을 보면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가 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을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율이 3%거든요. 사업소득은요. 그러면 우리가 슈퍼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 먹으면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3%인 30원을 덜 주는 게 원천징수거든요. 그럼 슈퍼 아줌마한테 970원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 아줌마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이 슈퍼에서의 매출이 자신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애기들이나 할아버지나 무조건 슈퍼에서 뭘 사 먹을 때마다 3%를 덜 주고 해야 하니까 이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규정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 칠판 마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소득도 원천징수를 한다면 모든 국민은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나서 1,000원의 3%인 970원만 매점 주인한테 줘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양가로 이번에 특례라고 해서 몇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반가로 1번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 가운데 세로 보시면 국가, 지자체 등 법인, 개인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인데 가로 열고 일반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는 원천징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법인, 개인 사업자가 의료 용역을 제공받으면 그때는 3%를 원천지수를 합니다. 이 말씀이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개인 사업자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앞으로 병원 가서는 감기 걸리면 3,000원이죠? 3,000원에 3%인 2,910원만 주고 나머지 90원은 간호사 누님들에게 주지 말란 뜻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 정기 검진이라고 왜 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병원 그 정기검진차를 불러가지고 정기검진을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을 때만 그 병원에 3%를 띄워놓고 원천징수한다는 뜻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죠. 반가로 이번에 부가세 면세 대상인 봉사료 보면 과세 유흥장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받으면 5%까지 원천징수인데 이거는 뭐 교육 목적으로 썩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거고요. 반가로 3번에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는 납세조합의 농축수 판매업 그 다음에 법소정 사업자는 10%의 산출세 공제도 해주게 돼 있는데요. 오른쪽 세로에 소득세에서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빼준 다음에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의 연말정산인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건 아닌데 가로 열고 근로소득자와 성격이 비슷한 사업소득자인 첫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두 번째 방문 판매인 세 번째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은 내년 2월 달에 마치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이들은 다른 소득이 별도로 없다면 내년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래 연말정산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사람들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양가로 4번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당연히 확정신고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에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2017년에 바뀔 내용인데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초과하면 2017년부터는 이제 14% 정도로 분리과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론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